기본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한뇌졸증학회입니다. 저는 대한뇌졸증학회 홍보이사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태정입니다. 저는 대한뇌졸증학회 홍보간사이고 인하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만 구독자 기념으로 여러 가지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 뇌경색이 발견이 됐는데 입원을 늦게 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제일 많았어서 뇌경색을 발견하셨으면 사실은 발견하는 즉시 입원을 하시는 게 맞고요. 빨리 이제 골든타임 내 내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병원에 오시고 그때 뇌경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이 생기고 7일까지는 사실 급성기라고 보통 하기 때문에 그 이내 환자분들 혹은 그 이후에 오신 환자분들은 뇌졸중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입원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뇌졸중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고 증상이 안정된 이후에 퇴원약을 결정을 해서 퇴원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지나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조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경색이 진단이 됐고 병력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 처방을 내릴 텐데 그러면 한번 이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계속 복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또 많으시거든요. 그 약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뇌졸중 중에서도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은 뇌경색을 이제 재발하지 않게 하는 2차 예방약으로 항열소판제와 항응고제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평생 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뇌졸중은 5년 정도 만에 재발률이 많게는 40%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위험한 거는 그 약을 자의적으로 끊었을 때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열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2차 예방을 위한 약물은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당뇨약 등등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맞춰가지고 약 처방이 되는데 계속 외래를 다니시면서 그러한 병들이 이제 약을 안 드셔도 다 정상 수치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러한 약들은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는 반드시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같은 경우에 뇌졸중 발생률이 높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뇌졸중은 분포를 보게 되면 국내 뇌졸중 환자는 1년 동안에 거의 고르게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온도가 확 낮아지게 되면 그때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들은 하시긴 하는데 막상 환자의 분포를 보면은 1년 동안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 따라서 언제든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뇌졸중 증상들이 1년 내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전조 증상이 의심하기도 전에 증상이 또 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전조 증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그냥 뇌졸중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개 다루었지만 뇌졸중 증상이라는 걸 알고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제 전조 증상이 의심하기도 전에 사라졌다고 한다는 거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고 24시간 안에 증상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거를 의미하실 것 같은데 저거 자체도 뇌졸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뇌경색이 더 심하게 재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증상이 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머리 영상 검사를 하고 뇌 혈관이나 다른 데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환절기에 운동도 하시지만 또 일상생활 운동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꼭 밤보다 아침에 운동하시다가 한 번씩 힘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서는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침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뇌졸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침하고 저녁하고 전신에 있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라든지 이런 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운동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빠르게 걷기라든지 뭐 적당하게 땀을 뺄 수 있는 운동들은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뇌졸중이 생기는 환자들은 아마 특징적이신 게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밤새 주무시면서 몸이 약간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황이 됐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수분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땀을 빼는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경우에 뇌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혹은 막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탈수 증상 자체가 뇌졸중, 특히 뇌경색을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운동을 하실 땐 물 한 잔 꼭 드시고 그리고 나서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나치게 세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라도 자주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오히려 혈압이 낮으면 또 뇌졸중 위험이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높은지 낮은지 이런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뇌혈관에도 안 좋고 심장혈관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혈압이 낮으면서 그냥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시면 사실은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다만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혈압이 낮다고 한다면 뇌졸중 위험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여서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혈압이 관련해서 낮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혈압이 낮은데 뇌혈관 상태가 협착이 있거나 혹은 또 막힌 폐색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뇌졸중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너무 혈압이 낮지 않게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특히 사우나를 가셔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뺀다던가 아니면은 지나치게 탈수 현상을 유발하는 그러한 이제 행동들은 하지 않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혈압이 높은 게 훨씬 위험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혈압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은 높으신 분들보다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수면 무호흡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밤에 코골이가 있고 수면 무호흡이 있을 경우에는 밤에 산소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산소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뇌혈관이라든지 전신의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이것 때문에 밤에 주무시는데 산소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무호흡과 관련된 치료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체중을 조절하면서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를 조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어느덧 질문이 됐는데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 막 건강 보조제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한약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약들을 드시면 혹시 뇌졸중이 예방이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건강보조제나 한약을 드신다고 뇌졸중이 예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뇌졸중과 무관하게 간 부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간 기능이 나빠지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나 할 수 있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콩팥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사실 이러한 약물이 몸에 더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건강보조제나 한약을 드신다기보다는 평소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식습관도 조절을 하고 본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이런 본인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절하고 그리고 금연하시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조제와 한약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과도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구독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또 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거 저희한테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뇌졸중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